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30대 중후반에 접어든 애청자 여성이 사연을 보냅니다. 사람이란 태생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 중에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실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 전부를 뒤흔드는 심각한 실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란 실수로부터 깨닫고 배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은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듯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고3 수험생이 틀린 문제를 통해 정답을 깨우치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들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과 시댁이죠.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무난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지만 막내딸이자 막내 동생인 저는 친정아버지와 친정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기업 출신인 친정아버지와 유학파 출신 디자이너인 친정언니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도 말다툼 한 번 없을 만큼 화목한 집안이었죠. 남편과 시댁 또한 모난 구석 없이 평범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사업가인 남편은 요즘 보기 드물게 저를 향한 해바라기였죠.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저희 부부에게 첫 번째 난관은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많은 산모님들이 첫 아이 출산을 유독 힘겨워한다잖아요. 하지만 제 경우는 아주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날도 여느 평범한 날처럼 직장에 출근해 한창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분명 저는 직장 회의실에서 새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혹시 병원이야? 나 여기 왜 이러고 있어? 회의실에서 쓰러져서 곧장 구급차 타고 실려왔다더라.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장 제왕절개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랑 당신 둘 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왕절개라니, 나 아직 예정일 2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대답한 저는 다음 말을 참아 있지 못했습니다. 제 하반신으로 양수가 파열되어 흐르는 느낌이 선명하게 들었거든요. 전 다급해졌어요. 아이는 괜찮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는 괜찮대요. 제왕절개 수술 받으면 아이는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아, 살아야지. 기도하자. 평소 종교가 없던 남편의 기도하자라는 말에 전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엄마였습니다. 엄마로서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제가 남편이 좋다면 문제될 거 없다며 둘이서 같이 잘 꾸려가다 보면 기반이 잡힐 거라고 했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고 저도 남편 회사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저러니까 자격지심이 심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진정이 잘 사는 편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덕이 많이 되겠네. 진정 덕분에 너희 둘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으면 난 그걸로 충분해. 혹시 도움받을 게 있으면 뭐든 지원받고 여유롭게 살 거라. 우리는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친정은 다들 여유로우니 그 정도는 기대해도 되겠지. 라며 자꾸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도망쳤어야 됐는데 그냥 옛날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제가 잘못이었어요.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는 우리가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죄송해요. 애들 결혼하는데 뭐라도 있으면 보태주고 싶거든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네요. 염치 없지만 많이 도와주세요. 라며 본인도 경제적인 부분이 좋지 않다는 걸 자꾸 강조했어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니 둘이 능력되는 대로 준비하는 게 맞죠. 우리도 크게 도와줄 게 없습니다. 저희 때는 다 단칸방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맞죠. 둘이서 알아서 잘 살 겁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친정 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에게 맞춰서 사는 게 맞죠. 괜히 도움받기보다는 우리끼리 오손도손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는 하는데 뭔가 서운해하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저한테 말하는데 그럼 우리끼리 준비하는 게 맞지? 처가가 잘 산다고 하지만 도움만 바랄 수야 있나? 내가 앞으로 더 벌고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섭섭해하는 뉘앙스가 풍겨졌지만 그래도 크게 내색하지 않아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둘이서 결혼 준비를 빠듯하게 했고 사실상 제가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때도 제가 벌이가 더 좋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솔직히 제가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보탠 걸 알면서도 친정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홍삼 사들고 갔을 때는 입이 귀에 걸리듯 좋아하시더니만 이래서 물질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가 봐요.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내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친정에서도 도와주지. 내 아들이 우리 집에서는 처음 결혼하는 건데 그렇게 조촐하게 해서 되겠어? 넌 사회생활을 하는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앞으로라도 진정해서 도움받을 거 있으면 잘 얘기해봐라. 그래도 이왕 결혼하는 거 보기 좋게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결혼을 좀 후회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한테 잘해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늦을 때마다 집안일도 해주고 잘 챙겨줘서 여러모로 고마웠어요. 남편이 잘해주는 걸 보니 시어머니는 열애로 치고 남편만 보고 살아도 되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결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서 잘리다시피 나오게 됐고 퇴직금으로 인공지능 관련 업종을 공부하고 취업한다며 이리저리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랑 남편이 비교되니 시어머니가 더 난리친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전망 있는 직업을 가지면 같이 돈도 잘 벌고 애 챙기기도 좋을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말이 좋아 취준생이지 백수가 되니 불안했나 봐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근데 너 사업자금은 어떻게 했어? 친정에서 받은 거 아니냐? 우리 아들도 사업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회사 들어간다 해도 결국에는 나와야 되잖아. 평생 일하려면 뭐라도 하나 차려야 되는데 아범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 그냥 친정에 도와달라고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거절했죠. 아니 어느 시댁에 이렇게 대놓고 돈을 요구하나요? 아무리 내가 편하다 해도 어떻게 저렇게 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무슨 동네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저희 남편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전망 좋은 직종으로 취업되면 얼마나 좋은데요. 호봉 좀 오르다 보면 저보다 훨씬 잘 벌 텐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도 막상 해보면 힘들고 둘 다 불안정하면 애는 어떡하려고요. 친정에서 도와줄 여력 없으니까 아범하자는 대로 놔둬보세요. 전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마음을 좀 접고 포기할 줄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제 말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굴하지 않았고
자꾸 아범 사업시켜야 된다며 저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그때 남편도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AI 배운다고 컴퓨터도 새로 사고 책 사고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는 안 맞는다며 또 게임 개발 어쩌고 하며 설치다가 그것도 안 되겠던지 다른 걸 알아보고 무한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모은 시간만 허비했죠.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 지경이다 보니 더 조급해져서 저한테 자꾸 닥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친정에서 도움 좀 받아봐라. 아니면 바깥 사돈 회사에 일할 자리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해봐. 이렇게 아범이 자리를 못 잡아서야 되겠어? 내가 내조를 잘해줘야 아범도 빨리 정신 차리고 일할 거 아니야? 본인 아들 능력이 부족한 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남편도 갈수록 애도 안 보고 집안일도 소홀하고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나가서 놀다 오기 일쑤였어요. 저는 다 알아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처음에는 모른 척하면서 저러다 마음 잡겠지 했지만 점점 남편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친정아빠께 자리 좀 달라고 부탁하거나 사업자금 좀 마련해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딱 봐도 밑 빠진 덕에 물붓기였거든요. 일자리 겨우 얻어서 열심히 안 해서 제 입장만 난처해질 게 뻔했거든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냉정했고 쓸데없이 돈 쓰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그때 저도 사업이 전만큼 잘 안 되던 때라 남편 벌이가 없으니 살림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이제는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며 3년 정도 해서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솔직히 요즘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당신 가정이라는 거 잊지 마. 나도 요즘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살림 살기도 버거워. 인건비 나가지. 공과금이 너무 힘들어. 당신도 이제는 돈 좀 벌었으면 해. 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저도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또 시어머니한테 일렀는지 전화가 왔어요. 너 왜 내 아들 키를 죽여? 그러게 사업자금 좀 친정에서 받아달라고 했잖아. 너도 사장님 소리 듣는데 내 아들도 사장님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아들이 홀담당하고 내가 주방 보고 하면 사업 잘 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왜 친정에서는 돈을 안 받아주냐? 아니면 내가 창업 비용 좀 대라. 너 친정은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당연히 돈 좀 대줘야지. 시어머니가 거품 물고 방방거리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창업하고 싶으면 아범 명의로 대출받거나 해야지 왜 우리 친정에 돈 달라고 하세요? 하고 싶은 분들이 알아서 돈을 마련해야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다들 사업 어려워요. 경기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친정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도움만 바라세요? 라고 대놓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는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넌 어쩜 남편한테 그렇게 냉정하고 모질게 굴어? 애 엄마가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 되겠어? 차라리 내가 백수가 되는 게 나을 텐데 우리 아들 눈치 보여서 어쩌냐 라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의 바램처럼 제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네일아트 하는 기계를 판매하는 거였는데 네일샵이 줄어든 것 때문인지 매출이 뚝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서 제가 직접 영업을 뛰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오래 했어도 차가 없었고 회사 명의로 차를 당장 마련할 정도의 자금도 돌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친정엄마한테 솔직하게 어렵다고 털어놨는데 그 말이 친정아버지 귀에 들어갔나 봐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전화로 너 사업하는데 차가 필요할 것 같더라.
나 어차피 차 바꿀 때 됐으니까 지금 내 차 내가 끌어라. 당장 운전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은 되지? 비싼 차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까지 직접 운전해서 차를 갖다 주셨어요. 아빠, 갑자기 저한테 차를 주시면 어떡해요? 그럼 아빠는 뭐 타고 다니게요? 암만 내가 급하다 해도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괜히 엄마한테 어렵다고 힘들다 소리해서 아빠만 귀찮겠네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아빠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아요. 제가 정말 죄송해서 친정아버지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넌 공짜로 준다는데 뭘 그렇게 마다하냐? 솔직히 내가 너 결혼할 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라도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라며 저한테 차키를 쥐어주셨어요. 본인 사업도 힘드실 텐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너무 감사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에 올라가니 남편이 웬 차야? 언제 뽑았어? 사업 어렵다더니 너 혼자만 차 사냐 나 놔두고 혼자 결정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살림 살기도 어렵다며 근데 무슨 차야? 라고 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다다 쏘아대는데 누가 보면 맡겨둔 돈 찾으러 온 사람 같았어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던지 저는 대꾸도 안 하려다가 옆에서 자꾸 귀찮게 굴 것 같아서 내가 당장 사업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타던 거 주시더라. 당장 회사 일으키려면 내가 직접 영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차 살 돈이 어딨어? 법인으로도 차 못 살 정도로 회사 어려워. 어린애처럼 징징거리지 마. 가장이면서 어쩜 도움받기만 바라고 나 챙겨줄 생각은 안 해. 라고 얘기했죠. 화는 안 내려고 했는데 말하면 할수록 열이 올라서 결국에는 화를 내게 됐어요. 남편 아는 꼴이 진짜 못 봐줄 정도였거든요. 제가 화를 내도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혼자 벙벙 쪄있던 남편은 나도 차 필요하니까 같이 타자. 당신이 안 탈 때는 내가 끌어도 되지. 나도 이 일 알아보러 다니려면 잘 있어야 돼. 당신이 그렇게 일하라고 타박하고 뭐라고 하니 나도 빨리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라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죠. 그 꼴을 보니 더 짜증나서 알았다고. 알았어. 대신 차 타고 다니면서 진짜 일 열심히 알아봐야 돼. 우리 진짜 힘들어. 애 키우는데 한두 푼 들어. 제발 이제는 일 좀 같이 하자. 앞으로 현관에 차게 놔둘 테니까 미리 이야기하고 타자. 서로 필요할 땐 양보하고 알았지.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좀 짜증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부부끼리 차 타고 같이 다니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중간에서 전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또 시어머니한테 일렀는지 전화로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시던지 친정아버지한테 자동차 받은 게 시어머니가 화낼 일인가요? 얘 너는 혼자 편하게 다니려고 차 받았어? 남편은 뒷전이야. 내가 그만큼 아범 기죽이지 말고 잘 챙겨주라고 했지. 가장을 그렇게 대하면 못 써? 그리고 사돈도 너무하시지. 내가 그렇게 사업자금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틀어주지도 않더니만 사위가 잘 돼야 되는 걸 왜 모르고 너한테만 그렇게 챙겨주신다니. 저는 시어머니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딸 챙겨주는 게 문제될 일인가요? 누가 보면 친정에서 시어머니 돈 갖다 쓴 줄 알겠어요? 뭘 그리 자꾸 챙겨달라 돈 좀 달라 하는 건지 전 시어머니 태도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고 이건 아니다 싶어 정말 정색하고 화냈어요.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친정에서 왜 어머님이나 아범을 도와줘요? 친정에서 그래야 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급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친정 아버지가 절 도와주신 건데 아버지가 딸 도와주는 것 같고 왜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전과 달리 강하게 나가자. 시어머니도 더 화를 냈어요. 뭐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받을 거면 새 차를 받지 무슨 중고차를 받아 사돈도 그렇지 아범도 같이 타고 다닐 차를 중고로 준다고 너도 어차피 너 혼자 탈 거 아니었잖냐? 그럼 기왕이 받는 거 새 차로 달라고 하지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매번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전 정말 답답해져서 어머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전화로 계속 화내실 거면 좀 진정된 다음에 다시 전화 주세요. 이렇게 소모적인 대화는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번 같은 걸로 화내시고 전 아니라고 해명해야 되고 사실 친정이 그렇게 금전적으로 너무 바라시는 거 좀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딱 잘랐죠. 근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각언이었어요. 그래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지금 너희 집 근처니까 곧 가서 보자 아니다. 자동차 주차장에 있지. 내가 전화하면 주차장으로 내려와 가서 보고 얘기해야겠어. 도대체 무슨 차를 받았길래 아범이 저렇게 중고차 뭐라 하는 건지 얼마나 낡았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전화하면 바로 내려와. 알았어. 아니 무슨 중고차 한 대 가지고 이렇게 방방 뛰고 화낼 이유가 있나요? 공짜로 차 받았으면 좋아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바라기만 하고 고마워할 줄을 몰라서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없이 살라도 고마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없다고 저렇게 궁상스럽게 살면 누가 좋아하나요? 조금 뒤에 정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고 저는 단판 지으려고 내려갔어요. 제가 전화하는 걸 들은 남편도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도 연락했을 수도 있겠죠. 얘 넌 뭐 이런 차를 받아놓고 생색이야. 겨우 이런 차나 받았으면서 아범 보고 돈 벌어와라. 회사 어렵다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이렇게 허름한 차 갚고 아범이 같이 하다는 걸 눈치를 줘. 넌 내가 왜 그러냐? 너 이럴까봐 내가 처음부터 아범 키 죽이지 말라고 한 거야? 이깟 중고차 가고 요새는 시어머니 말에 기가 차서 뭐라 하려고 했는데 남편도 가세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가만히 있더니 엄마 앞이라고 기고만장해졌나 봐요.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솔직히 중고차가 뭐야? 기왕 주실 거면 새 차가 좋지. 요즘 누가 저렇게 낡은 차를 타.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당신도 회사 운영하고 영업하려면 차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왕 받을 거면 아예 새 차로 달라고 하지. 저는 남편까지 툴툴거리니까 정말 꼭지가 도는 것 같았어요. 저 자식 먹여 살릴 능력도 없는 게 새 차 타령하니 이게 드디어 돌아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의 태도가 가관이라 그냥 확 대놓고 뭐라 했어요. 아니 당신은 옆에서 뭔 훈계질이야. 백수면서 차가 뭐 어쩌고 저째 중고차도 감지덕지인 처지면서 여태 몇 년간 헛짓거리 했으면 먹여 살려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빠가 준 차야? 당신하고 나눠 탈 이유도 없는데 같이 타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중고차가 어떻고 낡았네. 남들 눈이 어떻네. 그런 말이 왜 나와? 분수에 맞게 살아?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더 눈을 뒤집으며 달려들더라고요. 너네 앞에서 내 아들한테 무슨 말이야. 이게 보자 하니까 정말 어른 앞에서 못할 소리가 없네. 진정해서 너 그따구로 가리켰어. 저는 두 모자가 하는 짓을 보고 진짜 이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그냥 대놓고 뭐라고 했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친정에서 챙겨준 차가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님이 자동차 한 대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태 저희 결혼하고 반찬을 한 번 챙겨주셨어요. 손주 용돈 한 번 주셨어요. 매번 아원 먹을 것만 따로 챙겨주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님도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왜 자꾸 친정에만 뭘 달라고 하세요? 제가 버릇하는 시어머니는 이게 건방지게 어디 시어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 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안 시켰지 어디서 저런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란만 일으키고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다. 어쩜 이런 일이 있냐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훈계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뭐 더 들을 가치도 없고 속에서 진짜 천불이 나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다가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서 집에 가버렸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난 뒤 남편이랑은 아예 냉전이었고 저는 딸만 챙기고 급히 회사에 일하러 갔어요. 그때 제 차 키를 챙겼어야 했는데 그날은 차가 필요 없기도 했고 아침부터 너무 바빴거든요. 회사에서도 계속 전화 오고 거래처 연락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서 차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날 시어머니랑 남편이 대형 사고를 쳤어요. 제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어디선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폐차장인데요. 자동차에 뭐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석구석 다 확인하고 폐차시켰고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놔뒀는데 와서 찾아가세요.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폐차 맡기신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지금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폐차라니 친정아버지가 차 갖다 주신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갑자기 폐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되물으니 아까 남편분하고 어머님이신지 연세 드신 분이 오셔서 폐차한다고 맡겼는데 아무튼 저희는 의뢰받은 대로 폐차시켰고요. 남은 건 꼭 찾아가세요. 자세히 본 건 아닌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급해져서 저기 거기 위치가 어디죠? 제가 자세한 건 몰라서 상호명이랑 위치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찾아갈게요 라고 했죠. 제 눈으로 무슨 상황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폐차장 직원분이 알려준 곳으로 택시 타고 찾아갔고요. 가보니 친정아버지가 주신 차는 온데간데 없었고 웬 서류 봉투만 하나 남았더라고요. 직원분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친정아버지가 차 글로브 박스에 편지랑 지인분들 명함을 넣어두셨어요. 명함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메모도 남겨뒀고요. 편지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업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라고 남겨둔다. 명함은 내가 아는 분들 건데 내 사업이랑 관련 있는 것만 모아뒀다. 명함마다 사장님이 어떤 사업하시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간단히 적어뒀으니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보니 친정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조금은 투박하지만 저를 아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감성에 젖어 있다가 시어머니랑 남편이 왜 폐차를 시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제 차인데 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함부로 폐차를 시켜버린 건지 이것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싶어 확실히 따져보기로 했어요. 일단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받더라고요. 일단 친정이라도 전화를 해봐야겠다 싶었고 친정엄마는 금방 통화가 연결됐어요. 엄마 나 몰랐는데 아빠가 편지하고 명함차에 넣어뒀더라. 아빠 원래 그런 거 잘 못하시잖아. 근데 갑자기 뭔 편지래? 요즘 아빠 사업은 괜찮지? 저는 일부러 열받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너한테 잘못해준 것 같다고 매번 속상해 하시더라. 근데 너 돈 봉투는 못 봤어? 내 아버지가 돈도 넣어놨다고 하던데 잘 찾아봐라. 내가 못 찾았나 보다. 전 그 말에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어요. 그러니 친정엄마는 네 아버지가 500만 원 정도 넣어뒀다던데 급할 때 쓰라고 놓아둔다 하더라고. 힘든 일 있으면 꺼냈어. 얼마 안 된다고 혼자 오래 하길래 뭐가 적냐고 내가 뭐라 했더만 500만 원 적은 돈 아니니까 급할 때 해결하긴 좋을 거야. 네 아버지도 힘든데 너 챙겨준다고 얼마나 신경 쓰던지 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돈은 쏙 빼고 폐차시킨 거였죠. 남의 차 마음대로 가져다 폐차시킨 것만 해도 고속감인데 거기 들어있는 돈까지 빼간 것 자체만으로도 더는 이 인간들하고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남편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고 안 받아서 그냥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이리고 나발이고 가만두지 못하겠다 싶어 회사에는 급한 볼일이 있다고 하고 시댁에 갔죠. 시댁에 가서 계속 벨 누르고 문을 발로 찾아 시어머니가 짜증내면서 나오더라고요.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인터폰으로 제 얼굴 보고도 안 열어주는 것 같아서 문을 그냥 발로 찼거든요. 동네 창피하려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쓰면서 나왔어요. 야, 넌 누굴 닮아?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디 시부모 사는 집을 문으로 차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지 왜 찾아와? 너 일 안 해? 내가 벌어야 애라도 먹여 살릴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어머니 말을 들으니 이 집안 사람들은 진짜 미쳤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전 시어머니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문을 확 열고 안에 들어갔죠. 현관에 들어서니 남편도 같이 있던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절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 백수 논팽이가 이제는 마누라까지 나몰라라 하는구나 싶어 이젠 진짜 이혼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소리쳤죠. 어디 남의 차를 마음대로 폐차시키고 돈까지 가져가. 이거 법대로 할 거야? 전부터 자꾸 돈돈거리고 우리 집 떡 보려고 하는 게 이상했는데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알지? 당장 친정에서 주신 500만 원 돌려주고 차값까지 내놔. 나 일하려면 차 필요하거든. 차 다시 사주고 500만 원 돌려주면 조용히 끝낼게. 안 그러면 진짜 고소할 거야.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 남편은 짜증스러운 태도만 보였고 시어머니는 기가 찬 얼굴로 저를 쏘아봤어요. 노려볼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혀를 차더니 야, 너 말 다 했어? 어른을 고소한다고 너 미쳤냐?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내 친정에서 우리 아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니까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폐찰시킨 거야? 여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모른 척하더니 너 좀 힘들다고 바로 차를 물려줘. 돈도 있으면서 사위는 내 팽개치고 너만 챙기고 내 부모들이 그따위니까 너도 그 모양이지. 너 같은 거랑 우리 귀한 아들 결혼시킨 게 잘못이다라며 막말을 했어요. 자기 잘못은 반성하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 흉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잘못한 거 없다 이거죠. 당신도 아무 잘못 없다 이거지? 진짜 잘못한 건 당신인데 입에 꿀 발랐어. 무슨 말을 안 해? 그래,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겠네. 난 바로 당신네들 고소할 거야. 당장 이혼할 거고 너희 둘이 가져간 돈에다가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니까 그리 알아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는 우리 아들이랑 같이 타기로 했으니까 아들이 폐차시킨 게 무슨 문제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배찬시킨다는데 내가 뭐라고 입가실로 이유를 입에 올려. 내가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니 우리의 앞길이 막히는구나.
그리고 500만 원은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난 모르는 일인데 라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말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았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의 끈이 잘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뺨을 올려버렸죠. 솔직히 저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한편으론 정말 통쾌했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남편이 화를 내며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솔직히 엄마 말이 맞지? 내가 장인한테 그렇게 사정사정하며 도와달라 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무시해? 한 번도 내 부탁 들어준 적 없더라. 나중에는 아예 날 무시하면서 가장 노릇이나 좀 하라는데 기가 차서 그러면서 거지 같은 중고차는 빌려줘 하도 가짜라서 폐차했다. 외라의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혼 결심이 더 굳혀졌죠. 그래, 너 같은 거랑 결혼하고 산 내가 미쳤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돈을 훔쳐 난 분명히 경고했어. 오늘 안에 당장 차값이랑 500만 원 안 주면 바로 고소장 날아갈 거야. 내 인맥 동원하면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인 거 알지? 나 상대로 이길 생각하지 마. 저는 두 사람에게 엄포를 놓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당장 남편 짐부터 꺼냈고요. 대충 쓰레기 봉투 제일 큰 데다가 싹 쓸어 담았고 남편 옷이며 물건이며 가리지 않고 다 담아뒀죠. 그리고 문자로 야, 네 짐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뒀으니까 가져가라. 안 가져가면 버린다. 이 집 내 명인 거 알지? 넌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라고 보냈죠. 문자를 보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내 짐을 왜 빼? 난 너랑 이혼 안 해줄 건데 난 거기서 계속 살 거고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내가 먹어. 전 남편의 말에 이 집 내 명이잖아. 내가 너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까? 잔말 말고 짐 갖고 가. 현관문 앞에 내놨으니까 오늘 안에 안 갖고 가면 경비 아저씨가 다 수거해 갈걸. 비밀번호도 바꿨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경비실에 다 얘기했으니까 너 여기 와서 행패 부려봤자 쫓겨날 거야. 알아서 해라고 통보하고 그냥 끊었어요. 한바탕 남편의 짐을 다 빼고 나서 생각해보니 집도 결혼할 때 제가 대출된 거라 제명이었고 혼수도 남편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거의 다 해봤거든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야 기가 막혔고 내가 왜 이런 놈이랑 계속 살았나 싶어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무슨 콩깍지가 씌어서라며 혼자 자책했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이혼소장 접수해야겠다 싶어 친정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친정 아버지의 인맥을 동원해야 빨리 일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대충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친정아버지가 노발레발하며 당장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너 여태까지 그런 취급받으며 살았어. 이 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집안에 참으며 살았던 거야? 내가 당장 가야겠다라며 노발대발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시댁에 쳐들어간다는 걸 뜯어 말리며 아빠 화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변호사랑 소송 걸면 내가 다 이기고 다 뜯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애 키우지 마. 알았지?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되라면 잠재워뒀죠. 친정아버지도 성격이 불같아서 잘못하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일이니까 제 선에서 처리하고 싶었어요. 전 좋은 변호사도 소개받았겠다. 그래서 진짜로 두 사람을 고발해버렸어요. 남편은 소장이 날아가니 그제서야 움찔했는지 아이 돈 줄게 이혼을 하니 그건 좀 아니잖아. 그리고 형사고소는 또 뭐야? 너 진짜 미쳤구나. 당장 취하해. 어떻게 가족한테 고소를 할 수가 있어? 너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알지라며 괜히 성질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겁먹은 걸 숨길 순 없었죠. 전월은 이성을 되찾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했어요. 친정아버지 덕분에 이혼소송이며 형사고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확실히 돈을 쓸 거면 제대로 쓰긴 해야 하나 봐요. 좋은 변호사 선임할 일이 일사천리였어요. 변호사가 알아서 증거를 잡아줬는데요. 친정아버지 차 폐차한 날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프랜차이즈 계약금 일시금으로 지급한 정황에다가 폐차장 직원 증언의 여러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은 덕분에 두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받았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도 잘 됐고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저한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됐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쩜 가족끼리 그러냐, 어떻게 시어미를 고소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너 같은 거 진짜 내 평생 처음 봤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라고 거품 물고 날뛰었지만 전 살포시 무시했죠. 굳이 대응할 가치가 있나요? 제가 그 세월 동안 못 볼 꼴 다 봤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어차피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게 뻔해서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요. 자꾸 전화 오니까 변호사 통해 얘기하라고 하고 차단해버렸죠. 이혼하고 나서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다시 안정됐고 규모가 더 커져서 다른 분야도 기획하는 중이에요. 오히려 이혼하니까 일이 더 잘 풀리네요. 친정에서도 지원받으니 사업 자금에 대한 부담도 적었고 여러모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남편은 프랜차이즈 사기당해서 대출 낸 거 갚느라 죽을 고생이라던데 샘통이었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친정에 연락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정신인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정 부모님도 대꾸도 안 하고 다 차단했다고 하네요. 저는 애랑 둘이 살면서 시댁이랑 완전히 연 끊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잘 새겨두고 이제는 정말 내 일에만 집중하고 성공할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에요. 한번 크게 되었으니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